정부가 새만금에 남은 유일한 원형 갯벌인 수라갯벌 자리에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 논리로 설 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수라갯벌에 다녀왔습니다.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자 인체에도 축적돼 피해를 주는 미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미사가 명동 대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참된 평화를 위한 기도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수요일 CPBC 뉴스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 간척 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 바다가 메워진 땅에 마지막으로 남은 갯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면서 이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갯벌을 지키는 이들은 아직 이곳에 생명이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숨쉬고 있는 수라갯벌에 김형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북 군산에 있는 남수라 마을, 이곳의 이름을 딴 수라갯벌입니다. 하늘을 나는 물새들이 갯벌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철새들의 안식처이자 40여 종의 법정 보호종들이 살아가고 있는 수라갯벌. 30여 년의 새만금 간척 사업 끝에 남은 원형 갯벌은 이곳뿐입니다. 바닷물이 지금도 오고 가고 철새들이 살고 있고 갯벌에는 지금 다른 생명들, 무산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라갯벌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1km 남짓 떨어진 이곳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라갯벌에 공항이 건설된다고 하면은 기후온난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흑파 역할을 하는 갯벌이 사라지는 것이고 또 철새들의 서식지가 사라지는 것이고 갯벌은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으로 꼽힙니다. 기후위기 시대 정부가 나서 갯벌 살리기에 힘을 쏟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라에서는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갯벌이 사라질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지금 현재 갯벌을 복원해서 CO2 저감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야 등에서 연간 몇백억씩 돈을 투자하고 있으면 반면에 여기서는 또 몇천억의 돈을 투자해서 갯벌 없애는 모순된 행태가 정부는 2028년까지 공항 건설을 마친다는 기본 계획을 세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사회계는 기본 계획 취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간척 사업으로 수라갯벌은 더 이상 갯벌로 보기 어렵다는 관점과 여전히 갯벌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라갯벌은 생태적으로 여전히 갯벌이라고 말합니다. 수라갯벌은 현재 법적으로는 그게 매립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갯벌로는 지금 통계에는 안 잡혀 있지만 자연 생태적으로는 물이 들고 나는 조석이라고 하거든요. 그 조석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 생태적으로는 갯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전국에 난립하는 신공항 건설 움직임에 우려의 입장을 표해왔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과도한 공항 건설은 탄소 중립에 역행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지적했습니다. 새만금에서 또 한 번 충돌하고 있는 개발과 보존의 가치. 분명한 것은 수라갯벌은 여전히 숨을 쉬고 여전히 수많은 생명의 터전이라는 점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과 토양은 물론 사람의 몸에도 심각한 위험을 주는 요염원입니다. 내년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미세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소비자 기후행동 김은정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5일이었던 걸로 압니다.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관을 하셨는데 토론회를 열게 된 배경 그리고 취지부터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희가 그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관한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2021년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의 오염이나 위험이 좀 심각하지 않나라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이제 국회 앞에서 열고 네. 그때부터 이제 매년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회의 주제가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은 결코 미세하지 않다였거든요. 이제 그만큼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이 우리가 먹는 것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해양, 대기,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걸 배출하고 싶지 않아도 이제 선택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 법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종합적으로 대책이 필요하고, 정부의 각 부처, 연관 부서나 연구자들, 그리고 이제 시민들, 그리고 이제 기업들도 나서서 함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 하에 네. 이제 같이 모여서 한번 이야기를 심도 있게 나눠보자 했고, 이번 토론회는 특히 그 특별법을 좀 실제적으로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사실 소비자 기후행동이 이번이 토론회 개최가 처음이 아니라 꾸준히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왔고, 또 계속해서 법 제정과 같은 이런 시스템적인 보완까지도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자, 지금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이나 피해의 심각성이 상당히 크다는 건 알겠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새로운 피해 사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보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그 연구 보도에 따르면 이제 네. 해양 오염 중에 미세 플라스틱을 이제 으로 인한 오염 중에서 한 35%는 세탁, 이제 섬유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어 마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선박의 도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 그동안은 이제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가감없이 또 보도 자료를 보다 보면 시민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작년에 이제 식약처에서 그 해안가의 그 어패류들, 시민들이 섭취하는 어패류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발견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조사 대상의 모든 어패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하나 이상 검출이 됐고요. 네. 평균 한 10g에 5개 정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섭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보도되는 것들에 따르면 모유나 태아의 태변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된다고 하니까 그냥 섭취하고 배설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신체 기관을 통해서 축적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심각성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전에는 해외 사례에 국한돼서 이제 나오는 연구 자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신체에 축적되었을 때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암을 유발하는지, 폐 조직을 손상시키지는 않는지, 이런 연구들이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해외 사례에 많이 의존을 해왔다면 국내에서도 지금 생활 부문에서 배출이 되고 있는, 그리고 축적이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규제가 좀 필요할 텐데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국내 대응, 그리고 뭐 연구에 대한 이야기는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 국제적으로도 사실 이제 미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이제 막 이제 이슈가 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임의적으로 첨가하는 1차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2016년에 이제 이슈가 돼서 2017년에 일명 이제 마이크로비즈 규제법이라는 이제 법이 제정돼서 시행 중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첨가하지는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진전이긴 한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비의도적으로 배출하고 섭취하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이제 문제 제기가 있어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 부처가 모인 다부처 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돼서 조사 연구 를 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보통 그런 연구 결과의 시일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신속히 법안을 마련해서 해결을 해달라,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연구 기관들도
섭취하는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체 반응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제품을 담는 포장 용기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내년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제정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국제사회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그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의 문제이기도 하고 대기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경이 없고 또 그 규제가 시행될 경우 탄소법처럼 이제 무역에도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네.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헌법에도 이제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법률을 마련한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외에도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곳들은 발빠르게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플라스틱에 대응하는 법률들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하고 협의해서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세탁기에 부착하는, 아까 이제 세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걸 분해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로 인한 효과는 어느 정도로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저희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이제 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나 물관리법에 요런 이제 미세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내용을 좀 넣어서 입법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고쳐야 될 법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 곳을 규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종합적으로 생산과 소비 또 이제 생활 전반에 걸친 문제라서 특별법을 통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지금 이제 이걸 하지 않으면 이미 오염돼서 인체에 피해가 오고 그런 후에 이걸 뭘 하기엔 좀 늦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이 마련되었을 경우에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기업들도 그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탈플라스틱 사회가 좀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더 늦기 전에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법안이 잘 마련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단법인 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평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미사가 어제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봉헌됐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세계 곳곳에 성모님께서 전해주시는 평화가 널리 정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영규 기자입니다. 저희와 온 세상에 자비를 베푸소서. 파티마 성모님 한국 봉헌 70주년 기념 세계평화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미사. 미사 시작 전부터 명동 대성당에 신자들의 기도가 울려 퍼집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강론을 통해 남과 북이 분단되고 또 7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참된 평화를 건설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또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는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발하고 세계 곳곳에 여러 분쟁들이 있는 속에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숙제는 오늘에도 여전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 대주교는 기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땅에 참된 평화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성모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북의 이 대치 상황을 넘어서 참된 평화와 공존과 공생과 공동 어떤 번영을 우리가 통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건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성모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 대주교는 우크라이나 등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도 당부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땅 온누리에, 특히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특히 전쟁의 그 고통 중에 있는 세계 곳곳에 성모님께서 전해주시는 평화가 널리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바쳐드립시다. 한편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은 1917년 포르투갈에 발현한 성모 마리아의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설립된 평신도 단체로 묵주기도와 죄인을 위한 희생으로 세상에 전파하며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반교회주의자이자 무신론자들인 공산주의의 붉은 군대에 대적하기 위해 푸른 군대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에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소개된 이후 1964년 하 안토니오 몬신넬의 노력으로 뿌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CPBC 김현규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